화폐의 본질을 다시 묻다. 제3회 화폐의 국가이론. 국가는 어떻게 돈을 결정하는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1. 화폐의 세 번째 이론, 국가이론. 화폐의 본질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상품이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폐는 원래 귀금속 같은 상품이었다.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등장했다.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신화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신용이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폐는 물건, 즉 상품이 아니라 부채관계의 약속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짚었습니다. 신용은 거래를 열고 화폐는 거래를 닫는다. 오늘은 세 번째 관점, 국가이론입니다. 국가이론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종이가 왜 돈일까? 누가 이것을 최종 결제 수단이라고 선언할 권한을 가졌나? 그 답으로 국가, 즉 공동체를 지목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구조를 차근히 보겠습니다. 이 국가이론이란 무엇인가? 국가이론은 화폐를 이렇게 봅니다. 화폐는 귀금속도 아니고 개인들끼리의 사적 약속도 아니다. 화폐는 국가가 법으로 지정하고 세금 납부에 받아주겠다고 선언한 증표이다. 이 관점을 1905년에 체계화한 인물이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크나프입니다. 크나프는 화폐를 국가가 조세 납부 수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표시, 즉 증표라고 정의합니다. 이 전통을 흔히 국가화폐론 또는 차터리즘, 증표주의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이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 화폐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화폐는 사회 전체에서 통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화폐의 힘이 금속의 희소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조세제도와 법적 권위가 만들어낸 반드시 필요한 수요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합니다. 국민은 그 화폐로 세금을 냅니다. 그 구조 하나만으로도 그 화폐는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3. 조세는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죠. 국가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년부터 세금은 반드시 이 증표로만 받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그 증표를 구해야 합니다. 세금을 안 내면 처벌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대금을 이 증표로 받아주실 겁니까? 그 순간 그 증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지불수단이 됩니다. 국가이론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폐는 국가의 조세제도가 만들어낸 제도적 수요를 갖게 된다. 즉 금이 귀하니까 금화가 돈이 됐다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이 납부수단이 돈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화폐제도란 결국 국가가 납부 의무의 부과를 통해 사회에 설계한 질서라는 것이죠. 4. 국가는 빚을 지는 건가? 국가이론 대 신용이론. 그런데 여기에서 신용이론과의 충돌이 나옵니다. 신용이론은 화폐를 누군가의 부채 증서, 다시 말해 IOU라고 말합니다. 화폐가 국가가 진 빚의 증서일까? 현대화폐 이론의 랜달레이 같은 학자들은 이 논리를 국가에까지 확장합니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도 결국 국가의 채무증서, IOU이다. 국가는 그 증표를 세금으로 받아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국가의 약속 자체가 화폐의 힘이다. 이 설명은 국가화폐를 신용관계로 다시 해석합니다. 즉, 국가화폐도 결국은 신용화폐다라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국가이론 쪽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국가이론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다. 화폐는 단순한 부채 증서가 아니다. 화폐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이걸로 거래가 법적으로 완료된다라고 선언한 최종 결제 수단이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용이론은 화폐를 약속으로 보고 국가이론은 화폐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거래의 종결권, 즉 최종성으로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경제를 움직이게 만들고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교환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신용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신용이 곧 화폐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 열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화폐는 여기서 끝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 즉 최종성을 갖습니다. 5. 역사적 사례. 국가의 권위만이 답은 아니었다. 국가이론은 상품이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합니다. 화폐는 물물 교환의 불편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정 상품이 선택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 순수 물물 교환만의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점은 신용이론과도 국가이론이 같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점토판에 누가 누구에게 곡물 몇 대를 장차 갚아야 한다는 채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거래는 물물 교환이 아니라 의무와 부채의 기록, 장부의 세계에서 이뤄졌습니다. 케인스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화폐의 기원은 물건 그 자체라기보다 먼저 회계 단위에 있다. 다시 말해, 사회가 먼저 가치를 세는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의무를 청산하는 수단으로 만든 것이 화폐다. 이렇게 보면 화폐는 시장에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갚아야 하는가를 관리하고 그 의무를 실제로 끝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만든 체계였다는 거죠. 그건 국가의 영역이기도 하고 지배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끝낸다는 힘이 언제나 국가만의 권위였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 금이나 곡물, 소금 등 여러 상품이 그 역할을 수행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논의로 넘어갑니다. 6. 화폐의 본질은 최종성이다. 지금까지의 새 이론을 관통하는 저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화폐의 본질은 최종성이다. 즉, 이것을 내는 순간 이 거래, 이 빚,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신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은 약속입니다. 나중에 갚겠다. 신용은 미래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남겨둡니다. 신용만으로는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의 결말은 일반적으로 상계, 즉 맞춰 없애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받을 거랑 내가 너한테 줄 것을 서로 맞춰서 지우자. 하지만 상계로 다 안 지워지는 잔액이 언제나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역사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과 은 같은 상품 화폐로 결제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국가가 발행한 국가화폐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용경제는 혼자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최종 결제 수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최종 결제 수단이 어떤 시대에는 금이나 은이었고 때로는 보리,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국가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신용이론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납니다. 신용은 거래를 열어주는 힘이지만 신용만으로는 거래를 닫을 수 없습니다. 닫는 힘, 바로 최종성은 신용 바깥에서 옵니다. 그래서 신용이 곧 화폐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신용은 화폐의 여러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지만 신용에는 최종성이 없습니다. 반면 화폐는 최종성을 가집니다. 7. 최종성의 역사적 형태, 상품, 그리고 국가. 이제 세 가지 이론을 다시 보겠습니다. 상품 이론은 화폐를 실물, 특히 금속에 기대어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금이나 은은 실제로 이걸로 결제하면 끝이다라는 힘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즉, 상품 화폐는 일정한 시대에 최종성을 제공했습니다. 신용이론은 화폐를 사회적 약속, 부채의 증서로 이해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신용은 경제를 움직이게 하고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복잡한 거래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신용은 끝이 아닙니다. 신용은 늘 미완의 관계입니다. 국가이론은 화폐를 국가의 법적 권위, 조세 납부 의무, 그리고 이걸로 끝낸다라는 선언 능력에서 설명합니다. 국가가 부과한 조세 질서 속에서 국가는 화폐의 제도적 최종성을 부여합니다. 현대의 불안화폐, 법정화폐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화폐의 본질은 단순히 교환 수단이 아니라 최종 결제 수단이다. 둘째, 그 최종성은 역사적으로 두 축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상품 화폐였고 또 하나는 국가 화폐였다. 셋째, 신용은 이 최종성에 의존한다. 신용은 거래를 열어주지만 자기 혼자서 관계를 닫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신용은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고 화폐는 그 관계를 종결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곧 화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는 마지막 순간, 이제 끝났다를 보장하는 힘, 즉 최종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질문에 답해가려 합니다. 오늘날의 현실, 즉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국가의 화폐와 은행의 신용이 어떻게 얽혀서 누가 어디까지 최종성을 주장하고 있는가? 부채의 시대를 이해하려면 바로 그 얽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